전 세계 금융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3월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어제는 국내 증시도 첫날을 맞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경제와 증시 전망에 대한 궁금증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 문의사항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루 만에 29원이나 급락한 원달러 환율,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결국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사실 어제 파월의 발언이 상당히 모호했었죠. 첫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3월 그 FOMC 회의 결과, 그다음에 파월의 기자회견 어떤 쪽으로 해석하느냐, 이 최고금리와 사실 그 발언문과 그다음에 그 기자회견 내용이 서로 불일치가 돼서 어떤 쪽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측면에 어제 국내 증시가 좀 7포인트 오르다 보니까 결국 이것을 비둘기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 이거는 좀 상당분 본의를 잘못 읽은 거 아니냐, 시장 결과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FOMC 내용의 원문, 코노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역시 인플레에 방지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 캐스터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영란은행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내도 인플레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0.25% 베이비 스텝 페드와 동일하게 올렸죠. 그리고 그 전에는 ECB가 0.5%포인트 오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사태와 비슷한 게 스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SVB 사태에 CS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국립중앙은행은 금리를 0.5%포인트 올려서 전체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페드를 비롯해서 인플레 방지에 목적이 두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 그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흔들렸던 내용은 오늘 고스란히 입증이 됐죠. 우리가 어제 페드가 매파 견해를 하다 보니까 결국 바이든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중단에 압력을 가했던 상태에서 보면 대결투지 않느냐, 다소 좀 표현이 좀 격했습니다는 오늘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몇 가지 사항을 좀 볼게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SVB 사태 때 사실 예금 지출할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금을 전액 보호하겠다 하는 입장에 대해서 파월과 앨런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했죠. 그래서 강요들 사이에 좀 이견이 제시된 이런 상태고 특히 어제 파월의 그 기자회견과 비슷한 시점에 미국의 그 상원 증언에서 앨런 의장이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의 전액 보고는 이걸 좀 포괄적인 예금 보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표현에 대해서 파월의 기자회견과 함께 같이 주가가 프레시크레이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두 가지 측면, 앨런이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원에서는 조금 뉘앙스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까 방송 전에도 홍영석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시장이 워낙 급락해서 그런지 좀 다소 누그러진 입장이었었고요. 오늘 결정적인 것은 요 뒤쪽의 인물입니다. 뒤쪽에 바이든 대통령, 파월, 그다음에 제닛 앨런 분은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 분이 이제 전 FDIC의 간부로 이렇게 수장으로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 베어라는 이분이 앨런 장관의 얘기가 너무 과잉됐다, 시장에 과잉 일으켰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사실 전액 보호하겠다는 입장보다도 그런 입장을 완전히 직설적으로 표현을 안 했습니다는 앨런 재무장관의 상원 발언이 너무 포괄적인 예금 보험, 주체가 FDIC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과잉됐다는 이 발언을 계기로 해서 사실 제닛 앨런이 누그러진 하원 의장의 발언과 함께 오늘 3대 지수가 변동성이 심화된 가운데 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어려운 사태에서도 사실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경제 강요들이 이걸 좀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켜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보면 오히려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켰다 하는 측면에서 정책 당국의 문제는 정책 당국이 풀어가야 되는데요. 가장 돈줄에 해당되는 페드 회의가 4월 달에 높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4월 달에는 블랙아웃을 이렇게 블랙아웃 기간을 제외한 이제 여러 궁금했던 만큼 여러 페드 인사들이 사실 제각각 발언을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발언이 시장의 신뢰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 발언에 따라서 증시 우호적인 발언에서 주가가 폭등하거나
그다음에 비우호적으로 반응해서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는 없겠지만 변동성은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월가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참 정책 당국자들 일관된 태도만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예,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서 궁금증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당분간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좀 확산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국내 그 투자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현명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오히려 유튜브라든가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너무 춤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히려 시청자분이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3월 회의 결과가 굉장히 애매모호했지 않습니까? 예. 애매모호한 상태에서는 현명한 국내 투자자들이 좀 지켜보자 하는 입장에서 어제 그 코스피 지수가 7포인트 정도,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저것은 굉장히 미국 증시에 비해서 안전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어제 다우지수가 낙폭이 굉장히 컸었죠. 예. 근데 다우지수에 비교하는 대표 지수인 코스피 지수는 한 7포인트 정도 오르는 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역시 주도했던 세력들은 외국인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 2천억 한 정확하게 2,100억 정도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들어오면서 2,144억이죠. 들어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코스피가 7포인트 미국의 주가가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어제 한번 잘 보시면 환율이 29원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예. 저는 뭐 폭락이라 하루에 29원 폭락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어제 인터마켓의 문제에서 그걸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똑같은 매파 발언에 대해서 또 엘렌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상 그 증시는 많이 떨어졌지만 미국 증시가 원래 증시가 떨어졌으면 불안 심리에서 안전 통화인 이렇게 달러는 강세가 돼야 됩니다는 달러 인덱스는 거꾸로 100일로 떨어졌거든요. 요 인터마켓의 불일치간의 모습이 사실 국내 금융시장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그것이 외환시장에 29원 정도 폭락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숫자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장 주목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원달러에 떨어지면 판차 이익이 기대되니까 결과적으로 국내 대형주 사고 그다음에 코스피가 올라가는 배경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지난달 초부터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의 논의가 많았었는데요. 어제는 3월 FOMC 회의 결과가 애매모호해서 그런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 무리가 더 많았고 특히 어제 환율이 29원 정도 하루에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 투자자라든가 기업들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는 모습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그 문제를 한번 답을 찾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올해 2분기에는 원달러 환율 1,500원으로 갈지 아니면 1,100원으로 갈지 어느 쪽 방향성을 띠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2분기에는 다시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이런 측의 시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본의 이렇게 한국경제TV도 오시는 일본의 그 훌륭하신 이렇게 은행도 2분기에는 환율이 재상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을 해서 전체적인 보면 연초에 2분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갈 것이냐, 1,500원대. 그다음에 사실 1,200원대를 붕괴돼서 1,100원대로 가느냐. 이 문제는 연초에 한번 제가 점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분기에 페드의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다 하는 시각은 다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재진입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페드의 피봇에 대한 추진 기대가 계속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1,200원도 붕괴돼서 1,100원대, 그것이 뭐 1,190원이든 1,110원이든 전부 1,100원대 이렇게 해서 1,100원대에 진입하지 않겠느냐 해서 2분기가 사실 그 원달러 환율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극과 극이었다. 한 사람은 재상승해서 1,500원대 이렇게 그다음에 1,100원대 이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라든가 기업인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1분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오늘이 24일인가 25일이죠. 마무리됐죠.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 2분기를 다가오다 보니까 시점에서 어제 3월 FOMC 회의가 끝나고 하루에 원달러 환율이 20권. 그것도 페드가 사실 그 매파적인 성성을 유지한 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쪽에서도 다른 중앙에서 매파적 속성을 이전에 이제 20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죠. 매파적 속성을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20권 정도 폭락하다 보니까 2분기 환율이 경화자선 1,100원대 진입하는 시그널 아니냐. 그러면 이제 외국 입장에서 왜 문의가 많겠습니까? 1,100원대 진입한다면 한국 증시에 계속해서 자금을 넣으면 그만큼 한 차이 기대되기 때문에 달러 투자자라든가 기업인보다도 외국인들이 더 관심이 높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문의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원달러 환이 떨어졌을까 하는 측면을 한 세 가지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제 그 최고 금리와 그다음에 기준금리가 동일했습니다. 5.1에 어제 올랐으니까 상당히 5%죠. 그래서 시장에 읽히기에는 금리가 인상이 페드의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러면 금리 인상 과정에서 올라갔던 달러 강세가 누러지지 않겠느냐. 킹달러, 갓달러 이래서 오지 않는다 예. 하는 것도 구두차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페드가 먼저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럽은 뒤늦게 올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3월 달에 보면 페드는 어쨌거나 0.25% 올렸습니다. 근데 고전에 ECB는 0.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영란은행은 지금 아주 안 좋았더라도 0.25%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국제금리 중심지인 스위스는 CSRT에도 불구하고 0.5%포인트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유럽이 뒤쫓아가면서 페드보다는 금리 인상폭이 크죠? 예. 그러면 유럽 경제에도 가뜩이나 천연가스 하락에 의해서 경기가 회복되는 상태에 유럽 가치가 회복되니까 달러 인덱스의 구성 항목에 58%, 파운드라든가 유럽 통화면 70%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유럽 통화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상태에서 달러 약세. 그러면 국내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우리 대내적으로 보면 뭐 우리나라의 뭐 지금 성장률이 개선됐습니까? 무역 수지가 개선됐습니까? 하는 말이 개선될 게 없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쪽의 요인들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사실 올해 2분기 원달러 환율 전망은 정말 극과 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작년부터 이 달러에 투자했던 분들 아니 뭐 기업들 상당히 고충이 심할 것 같은데요. 2분기엔 좀 다른 환경이 도출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원달러 환율에 궁금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원달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중심통화, 기축통화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달러가 강세됐을 때에 비해서 지금 2분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달러가 강세될 수 있을까 약세될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사실 달러가 강세했던 것은 작년 3월 이후에 미국이 페드가 뒤늦게 금리를 급격히 게러핑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사실 정책 요인에서 페드의 통화 정책 요인에서 달러가 강세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작년에 비해서 성장률은 페드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 나왔던 게 0.4%입니다. 예. 작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2.2%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비해서는 달러가 오히려 강세가 아니라 약세가 될 수 있죠. 예. 그리고 3월 회의 결과를 본다면 어쨌거나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 중단까지 이렇게 얘기 나오면 매파 속성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금리 인상 폭은 자꾸 줄어가는 거거든요. 예. 피봇에 대한 기대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강하게 금리를 올렸던 데 비해서는 미국 자체적으로 보면 사실 정책적 요인도 달러가 약세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점은 페드가 올해 성장률이 0.4%인데 예. IMF는 미국의 성장률을 1%, 1.4% 보면 IMF 전망치를 보면 작년 말에 비해서는 달러가 강세될 수 있는 요지는 없다 하더라도 예. 페드와 왜 이렇게 경제 전망에 차이가 있느냐 하는 측면을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로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사실상 한국과 같은 이런 국가들은 대부분 다 한국은행의 성장률을 대충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페드 회원국들이 한 200개 되는데요. 다 국가마다 이렇게 자체 성장 모델에 의해 가지고 각국 중앙은행이 하는 것과 다른 견해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인원이라든가 비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IMF에서 선진국 그다음에 주요 20개국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만 관심이 되는 국가를 이해는 자체 모델 이해는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중앙은행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한국은 아직도 한국은행의 입장을 IMF가 수용하는 쪽에 물론 자체적인 의견을 발표하긴 합니다는 그래서 그 합니다는 사실
중앙은행의 한국중앙은행의 이렇게 중앙은행의 입장을 반영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페드의 모델과 퍼브스 모델과 IMF 모델과 자체 모델가 다릅니다. 자체 모델이 다릅니다. 고려하는 변수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분이 자, 페드는 0.4% 떨어졌는데 작년 12월 대비해서도 0.5에서 0.4 떨어졌는데 작년 9월 대비 IMF가 10월 전망치 비슷했던 1.2에서 0.4% 크게 떨어졌는데 왜 페드는 1월이긴 하지만 자, 작년 10월에 1.0%에서 1.4% 올렸을까? 그런 성장 모델상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외국인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어쨌든 IMF가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낮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자, 머큐리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성장률이 낮아진다. 예. 마스적인 측면,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폭은 누그러진다. 그리고 그 이면에 있어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법에 유럽의 경기가 회복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 자체적인 측면에서는 작년에 비해서는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소지보다는 약세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또 지금 시장이 위안화 환율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 위안화 평가 절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올해 양의대가 이번 이달 되게 끝났죠. 예. 간단히 그때 정리된 걸 같이 다 말씀드리면 성장률 5% 목표 성장률 제시는 가장 낮게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질적 성장 중시하고 인민고통 해소한다. 그러면 중국 인민들의 고통이 가장 큰 것이 지금은 물가 상승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그것도 수입물가 상승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 평가 절상해서 지금 페드 회의도 끝나고 난 이후에도 어제 고시한일 보면 달러당 6.8위에서 보치선 밑으로 이렇게 해서 위안화 평가 절상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많이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는 시진핑과 푸틴과의 이렇게 정상회담에서도 달러 중심 체제에서 견제를 하자. 예. 그래서 위안화 국제과제에서 양국 간 무역에서 위안화 이렇게 결제 비중을 높이자 하는 쪽에 서로 협력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무리 사회주가라 하더라도 위안화 결제가 비중이 높이려면 위안화 가치가 높아야 됩니다. 절상돼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요인을 볼 때 위안화 가치는 평가 절상될 수 있는 소지가 원달러 환율 부분에도 하락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네, 원달러 환율의 변수로 지금 미국과 중국 쪽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이번엔 일본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엔달러 환율이 다시 하락하고 있고 다음 달 8일에는 구로다 총재가 또 퇴임하지 않습니까? 네, 엔달러 환율이 사실 차기 총재로 이렇게 내정된 우에다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정에서는 우에다조차도 아베노미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최근에 보면 독자 노세를 좀 걸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에 YCC의 이 문제에 대해서 변동폭이 확대된 것도 차기 일본행 총재가 이렇게 올 때에는 사실 아베노미스에 대해서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읽어서 엔달러 환율이 130에 130엔 가다가 위에다가 들어오고 나서 일단은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엔달러 환율을 아베노미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136, 137엔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정영 PD 오늘 뉴욕 환시에서 끝난 엔달러 환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다. 130엔입니다. 이런 건 페드의 금리 인상 중단이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다 하는 시각도 반영되고 있습니다는 최근에 우에다 차기 총재가 이제 그렇다가 퇴임할 날이 며칠 안 남았죠. 다음 달 8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면서 독자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 노선을 할 때 지금 엔달러 환율이 130엔으로 지금 정인구 PD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는 독자 노선은 불가피하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로타 라인에 해당되는 125엔 밑으로 떨어질 것이냐. 이건 수출에 부담이 된다. 이건 그때 자막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125원까지는 하락하는 국면을 좀 예상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집니다. 상관계수가 작긴 하지만 심리적 측면에서는 환율을 하락시키는 원화를 가치를 올리는 달러를 약세시키는 이런 요소가 작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1 0 0 0 0 원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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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원대 1
네,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사실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요인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상승할 요인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 대목이 우리 정책당국자 이창용 하는 총재를 비롯해서 예. 뭐 추경호 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생각할 대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분명히 미국 요인, 그다음에 중국 요인, 그리고 유럽 요인, 그리고 일본 요인을 볼 때는 원화가 가치가 상승, 미 달러가 약세될 수 있는,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자 경제 성장률이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0.4%입니다. 조만간 이제 발표될 거로 봅니다. 1분기 성장률이 우리가 전분기 대비이기 때문에 베이스 이펙트에서 조금 올라갈 거로 이렇게 보이지만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성장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합니다. 올해 들어서 3월 20일까지 24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인을 본다면 원달러 환율이 올리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의 그 하락 요인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던 우리가 올해 두 가지 큰 이슈들이 워낙 윤석열 정부 와서 노력을 했으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기억했던 것이 세계 채권 지수죠. 이러면 좀 3월 달에 편입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랬죠. 예상들이 그렇게 하고 뭐 진원지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희들도 시청자분한테 정책 단계 노력도 있어서 빠르면 3월 달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한국의 펀더멘탈이 제도 개선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는 투자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펀더멘탈이 안 좋기 때문에 자꾸 지연된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당국자 이창용 하는 총재라든가 추경호 부총리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제도 개선도 펀더멘탈 투자 수익의 매력도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도 개선은 되는데 매력도가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연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세계 채권 지수가 빠르면 3월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지연될 걸 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만약에 채권 지수 편입된다 하더라도 1년이 경과돼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각도에서 MSCI 지수 선진국의 예비 명단에 올해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외 여건은 원달러를 하락시키는, 원화를 가치를 올리는, 달러를 약세시키는, 그다음에 대내 요인은 환율을 상승시키는, 원화를 약세시키고 달러를 강세시키는 이 요인이 사실 혼탁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더 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금융 사이드가 실물보다 3대 정도 높기 때문에 대외 여건이 대내 여건보다는 하락 요인이 있을 때 상승 요인이 혼자 있는 대외 여건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같이 만져주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토대로 외화 운용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외화 운용할 때 이 대목을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올해는 변동성이 심하다. 그래서 중평균 환율의 함정에서 걸리지 마십사.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때는 우리가 원달러 환율의 적정 환율 수준이 1,235원 정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경상수지 균형 모델이든가 환율 구조 모형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다른 이렇게 모델을 옛날에는 이제 다른 모델을 가지고 썼는데요. 최근에는 환율 구조 모델 가지고 많이 쓰는데 지금 1,235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죠. 달러 투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입장에서 보면 자 원달러 환율이 1,235원 밑으로 가면 팔고 나갑니다. 코스피 떨어집니다. 대형주 팔고니까.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330원 정도 되면 그땐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2월 이후에 상황을 전개하는 과정을 보면 대체로 그런 비슷한 추세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유출입이 되고 코스피가 되고 원달러 환율도 2차 세컨드리 이펙트에서 다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쪽의 모습이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할 때는 항상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평균 환율보다는 수출 환율은 낮게 수입 환율은 높게 그래서 연말에 보너스를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환율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원달러 환율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